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로 인해서 자기네 영업이익이 1조 엔 정도 손해가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도요타 내에서 하거든요. 네. 가격을 관세는 15%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은 겨우 뭐 1% 2%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부딪힐 거예요.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우리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참고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니케이 225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관세 협상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은 8월에 방학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한 달 늦습니다. 그러면 겨울 방학이 긴 건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한국처럼 두 달이고 네. 다만 한 달이 늦어요. 한 달이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와세다 대학교는 워낙 유명한 대학교니까 알 것 같은데요. 국제학술원 이러니까 우리랑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 뭐 이런 느낌이 나서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제학술원이 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그 와세다 대학은 단과대학명이 전부 학술원이거든요. 단과대학이. 네네. 그러니까 국제학술원, 뭐 법학학술원, 상학학술원, 뭐 정치경제학술원 다 되어 있고요. 또 와세다 대학의 그 테니어를 가지고 있는 교수는 전부 학술원 소속으로 돼 있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들이 재직증명서를 떼면은 무슨 학술원 소속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곳은 저는 국제학술원에 있는 국제교양학부라는 곳하고요. 그다음에 정치경제학술원에 있는 경제학연구과라고 대학원과죠. 경제학대학원. 그러니까 학술원 학부는 국제학술원에서 가르치고 대학원은 정치경제학술원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정식으로 제가 소속된 곳은 국제학술원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그 전공은 뭐셨나요? 저는 경제학이고요. 학부, 석사, 박사 전부 경제학 재미없죠. 경제학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학이니까 아마 뭐 최근에 시장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많이 보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물론 일본과 미국이 어떤 관세 협상을 했는지 이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뭐 자동차에 국한하진 않겠지만 관세 15%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뭐 상호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 결국은 이번 협상이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나쁘게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일본의 그 반응에 관해서 한번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붉은 선으로 보이는 것이 니케이 주가고요. 니케이 225 지수죠?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것이 도요타의 주가 지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작년 7월 정도가 둘 다 피크였고요. 2024년 7월에 둘 다 피크였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정도가 또 둘 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안 좋았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때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많이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 그 7월 들어와서 관세 이제 15%가 됐다 그렇게 발표가 나고 나서 니케이가 4만 밑에 있다가 4만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좀 제가 1년치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세는 안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그 4만 선에서 그 4만 선 밑에 있다가 오히려 팍 뛴 게 있어요. 그날이 이제 15% 발표가 난 날이고요. 그날 또 그 도요타도 엄청 뛰었죠. 도요타도 별로 안 좋다가 엄청 뛰었다가 그 뒤에 또 다시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도요타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은 도요타는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서 도요타가 굉장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뭐 현지 생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로 인해서 자기네 영업이익이
1조 엔 정도 손해가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도요타 내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요타는 지금 과거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있고 네. 그런데 일본 전체로는 좀 안도를 했기 때문에 니케이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대미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5,500억 달러로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도 좋아하진 않죠. 네. 우선은 트럼프가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을 가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하고요. 일본에서도 기뻐하진 않는데 단지 일본에서는 트럼프와 하는 협상이 미국과 하는 협상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협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 저도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치 그 협상팀이 갈 때 굉장히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네. 미국의 그 농구 게임을 하러 가는 국가대표 선수들, 농구 선수들, 미국 NBA 출신의 국가대표들하고 농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기는 건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꿈도 꿀 수 없죠. 네, 다만 이제 얼마나 점수차를 줄이느냐.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그거를 그냥 일본이 원해서 기업이 원해서 얼마를 뭐 1,000억을 하든 2,000억을 하든 그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미국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5,500억 달러를 맞춰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불만이 많은데 하지만은 5,500억 달러를 냈다 하더라도 관세를 15%까지 낮췄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주가로 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업종에 해당되는 질문일 텐데요. 과연 15%가 맞나요? 아니면 17.5%가 맞나요? 이것부터 먼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역시 예. 저도 일본에 살면서 가끔 일본 정치를 보면서 참 엉성하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참 그냥 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에 일본에서는 15%라고 최종적으로 15%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대통령령을 시행을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의한다면 17.5% 아니냐. 2.5%에다가 네. 15%를 더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선이 빚어지니까 이제 또 이쪽에서 장관을 급파를 했죠. 그 협상을 담당했던 장관을 일본에서 미국에 급파를 했고 그 장관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15%라는 거 확인했다. 맞다. 네네, 15%가 맞다. 단지 그 15%든 17.5%든 그게 지금 현재는 27.5%예요. 관세가 네. 일단은.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시행이 돼야 정말로 이거 17.5%인지 15%인지 시행이 돼야 확인할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는데 시행되는 것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27.5%로 가고 있다가 그런데 한 50일 정도 걸리지 않겠나. 과거 영국의 예를 봤을 때 50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50일 정도 뒤면은 이제 확실하게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15%이다. 그것은 확인했다라고 일본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렇다면은 그 문서가 있느냐 구두 합의가 아니라 그랬는데 문서는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해 보이고 하는데 네. 그 일본은 언론도 그렇고 일반 여론이나 시장의 여론도 그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아주 심하게 비난하진 않고 그냥 15%구나 그렇게 안심을 하는 눈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의 주가도 다시 또 최근에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국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토요타, 닛산, 혼다 이런 질문을 좀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당연히 2분기 관세 부담으로만 거의 뭐 7,300억을 떠안았다. 그리고 아까 토요타도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1조 엔 정도의 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 자동차가 저는 생존력이 있을까요? 또 이런 자동차라는 게 솔직히 금액이 굉장히 큰 상품이다 보니까 1%, 2%만 할인해줘도 엄청 큰 건데 이 정도의 관세를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버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요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또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생존은 할 수 있지만은 버는 돈이 줄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좀 위축이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도요타한테는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세가 일본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에도 또 독일 자동차에도 관세가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본 자동차가 그 미국 시장에서 현재 도요타의 자동차가 테슬라와 경합을 벌이진 않아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쪽으로 이미 옮겼고, EV 쪽으로 갔고. 네네. 아직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든가 내연차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하이브리드나 내연차에서 더 경쟁을 심하게 하는 것은 독일과 한국과 또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 불리하다. 이건 없어요. 근데 뭐가 도요타에 안 좋으냐면은 도요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2만 달러의 차를 팔았다. 2만 달러의 차를 팔았는데 그 미국 시장에서 파는 차의 2만 달러라는 차의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은 거기에서 15%라는 과거에는 내지 않던 관세를 미국 정부에 내게 되니까 그만큼 자기네가 버는 돈에서 15%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한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그 15%를 그 가격에 전가할 수 있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요타는 275달러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가 거의 못한 것 같은데요? 네, 1%도 안 되죠. 15% 올랐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생존력이고 결국에는 한국의 현대 기아라든가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BMW라든가. 네, BMW라든가 이쪽에 그 도요타라든가 뭐 혼다라든가 마찬가지인데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관세는 15%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은 겨우 뭐 1% 2%밖에 되지 않는다. 가격 전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격 전가를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생존할 수 있는가. 네, 이것들이 굉장히 관건이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부딪힐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관세가 부과된 것도 이제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만은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때문에 네. 엔화가 달러당 80엔 밑으로 76엔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죠. 엔화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또 역시 그것을 가격에 미국에서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일본 엔화로 평가했을 때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그 기업들은 생존하는 방식이 가격을 잘 변동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생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급격하게 변동을 한다 하더라도 엔화가 굉장히 싸진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지도 않고 엔화가 굉장히 비싸진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높이지도 않고 하는 식으로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 가격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영업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가라든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지금까지 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방응을 할 것이고 한국이나 그 일본 입장에서 최악이 아닌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원화도 싸고 엔화도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가 15% 올라간 것은 그만큼 불리한 것이지만은 하지만은 사실 엔화라는 것도 지금 달러당 뭐 150엔 정도, 뭐 140엔에서 150엔 정도 이것도 달러당 110엔, 120엔에 할 때에 비한다면은 거의 30% 정도 엔화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도요타 입장에서는 15%의 관세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뭐 20%, 30%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마진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 점에서 지금 유로는 하지만은 유로는 달러에 대해서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그 일본의 수출 업체들은 유럽에 비한다면은 조금
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타가 거의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저는 토요타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잘한다, 영업 잘하고 원가 관리 잘하는 회사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판매가까지 고정해 가면서 좀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대응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타 입장에서는 최근에 엔화 가치 하락, 즉 엔화 상승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환율의 움직임, 엔화의 움직임에는 뭐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근본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미일 금리 차죠.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파웰에게 FRB에 금리를 내리라고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별로 낮추진 않았어요. 네. 많이 낮추진 않았고 일본은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발생했고 해서 기준금리 올리고 있죠. 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0에서 0.5%로 올렸는데 하지만은 미국에 비한다면 여전히 그 갭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명목금리라기보다는 실질금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뭐 2%, 2.5% 왜냐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미 2%를 넘었는데 네. 네, 금리는 겨우 0.5%니까 지금 2% 넘는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또 그 실질금리도 상당히 뭐 2% 넘는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 갭이 실질금리의 갭이 굉장히 크고 그게 굉장히 엔화가 거기에 예민해요. 엔화가. 그런데 또 전망을 할 때 하지만은 이제 일본은 금리가 점점점 올라가고 미국은 금리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되면은 엔화를 살려는 또 움직임이 생겨서 네. 그러면 또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도 하는데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몇 번 있었는데 그 기대가 번번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일본은 더 올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안 올리고 멈추고 가만히 있고 미국은 더 낮출 것이다 생각했는데 더 안 낮추고 네. 또 가만히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이 정도의 금리 갭이라면은 지금 엔화를 살려는 당장 엔화를 살려는 그 매수세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화가 지금 약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이 FRB 의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FRB의 그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정말 금리 인하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또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이 또 더 진전된다 하면은 그때는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상승할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1년 전이었어요. 2024년 8월 요맘때 요거보다 좀 앞당겨졌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이유 없이 급락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았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혹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움직임 같은 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그 여름에 급락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일본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 한국 뉴스보다는 일본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공부는 제가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미국발 혹은 영어발 자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뭐 니케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뭐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급락이 있었을 때 일본이나 미국의 전문가나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그때 미국 시장의 경기 하강 또 미국 기업의 그 실적 부진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가들이 일부 그 시장에서 돈을 빼내가면서 그때 갑자기 패닉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됐다. 근데 당연히 그렇다면은 한국 투자가도 미국 투자가도 그때는 투자를 철수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패닉이 생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가 청산되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없진 않았어요.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크게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이 한국이고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뭐 다시 또 그 시절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은 한국 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앤 캐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리도 시장에는 있다 정도로만 보도가 되고요. 그게 원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기 하강이나 실적 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가들이 패닉으로 돈을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일본 투자가들도 투자를 회수하니까 앤 캐리가 일부 청산됐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런 원인을 일으킬 만큼 거대한 앤 캐리 청산은 그 당시 없었고 또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이나 일본의 시장의 시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시각.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약간 한국에서 좀 뭐 약간 좀 교정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한쪽으로 뭐 일본은 뭐 망했어. 일본은 정말 이제 뭐 그 미래가 없어 하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이상하게 정말 극단적으로 무슨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거는 일본 때문이야. 사실은 이미 일본은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힘이 약한 이제 국가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힘이 굉장히 약한데 여전히 엔 투자라는 것이 엔 캐리가 굉장히 거대한 규모긴 하지만은 네. 이 엔 캐리 가지고 전체 그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킬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일본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그만큼 망하지도 않았고 그만큼 힘이 있지도 않고 그냥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조금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조금 더 큰 그 파워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뭐 앞서 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질문 잘 드렸었나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역시 뭐 시장에 계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정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엔 캐리의 어느 정도의 청산 아니면 좀 더 대규모의 청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어떻게 특히 일본은 아직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충분히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엔 캐리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실 때 물가 상승률이 2%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준금리는 0.5%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게 맞죠. 네. 교과서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맞는데 두 가지 점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일본이 0.5보다 더 올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과거에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을 때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금리를 올리자 했다가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낭패를 본 경우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드디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제 드디어 빛이 보인다. 뭐 터널의 끝에 왔다라고 얘기를 막 하다가 또 경기가 확 나빠지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은행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금이라도 무슨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갑자기 그 전 세계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금리 올리려는 계획을 딱 취소를 하고 현상 유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지금은 굉장히 그 관세라는 것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마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를 좀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도요타만 해도 당장 뭐 1조엔의 영업 손실이 아니라 지금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1조엔 정도가 감액될 거다. 감액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조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요? 아니요. 일본, 미국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일본은 굉장히 그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정부채,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의 빚이. 네. 정부의 빚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 그 네. 약정 이자를 그 시장 금리만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0% 주고 있다가 이제 뭐 0.5%, 1% 이렇게 주게 된다면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그 어렵거든요. 재정에 네. 부담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올려야만 된다면 올릴 수밖에 없지만 안 올리는 거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정부의 재정 부담 그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본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가라는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뭐 고용일까요? 아니면 뭐 물가일까요? 아니면 뭐 금융 쪽일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 일본에서는 관세로 인한 두려움,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미래가 보인다, 15% 정도, 뭐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겠다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 기업들도 어렵고 일본 전체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래가 또 다른 나라는 중국과 협상은 또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세계 경제가 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가죠. 그 통 오르지 않던 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실 물가가 막 심하게 미국에서 막 8% 이렇게 오를 때 그때도 일본에서는 뭐 맥시멈 한 4% 정도까지만 오르고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지만은 하지만은 그 뒤에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물가는 잡히지 않고 2%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 이것이 또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당장 슈퍼에 갔을 때 저만 해도 일본에서 슈퍼에 갔다가 네. 과일 가격을 보고 이렇게 많이 올랐나? 얼마였는데요? 어, 뭐 수박 한 통이 얼마인데? 네, 그러니까 네. 근데 항상 소비자들은 좀 네. 과장해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통계를 보면은 물가가 뭐 3%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30% 오른 것 같죠. 30% 저는 한 뭐 50% 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 외식을 할 때도 뭐 와 막 이렇게 올랐나. 그런데 이제 물가 통계를 낼 때는 뭐 전체적인 뭐 전기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다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그 정치적인 압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나요? 네. 임금 안 올랐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네, 많이 네. 알고 있어가지고요. 임금 데이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일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취업해봤자 우리로 따지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차라리 사회안전보장기금 받아서 100만 원, 120만 원 받아서 그걸로 편안하게 생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네. 그런데 그 일본의 급여 수준이 좋지 않다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고용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그 일본에서의 그 사회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젊은이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그 일본의 그 급여 수준을 보시면은 일본은 놀랍게도 1997년이 일본 급여에서 피크였어요. 1997년이.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 뭐 미국 뭐 4배 살 수 있다 이 시절 맞죠? 그때는 1990년하고 91년 버블이 끝나기 직전에 네네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임금이 오르다가 네. 이제 버블 끝나고 나서 91년부터 97년까지는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천천히 임금이 올랐고요. 네. 근데 그때도 버블이 끝나고도 7년 동안은 임금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경제가 버블이 끝났을 때도 이것이 버블이었고 버블이 끝났고 우리는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당시 언론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생각하듯이 그때가 장기 그 저성장의 초입기였다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97년까지는 약간 올랐기 때문에 97년이 피크였고 그 뒤부터 내려가 가지고 2023년까지는 97년의 그 전성기 시절의 급여 수준을 회복을 못했으니까 거의 뭐 2009년 10년에는 90% 정도밖에 못 받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죠. 네. 우리는 계속 올랐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최소한 뭐 유지하든지 조금 오른다고 생각하지 네. 지금이 피크고 여기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못 하니까. 네. 그런데 임금이 하지만은 보시면은 2009년 정도부터는 꾸준히 올랐죠. 네. 그래서 임금이 올랐지만은 특히 2023년, 2024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랬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물가 상승만큼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더 올리는 것이 과제가 되고요. 아니면은 물가 상승을 좀 억제를 함으로써 2% 정도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실질 임금에 크게 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일본의 그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 관세 문제, 그다음에 물가나 아니면은 실질 임금의 문제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큰 그 화두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